네,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상승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상승폭을 크게 줄이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0.44% 오르면서 2,500선 위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승폭을 줄이더니 결국 조금 전에 하락 전환을 해서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717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영장 집행 상황이 속속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아마 이 이슈가 투심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현재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와는 좀 다른 양상입니다. 어제까지 매도 우위였던 외국인은 현재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 살펴볼까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종목마다 조금은 다른 주가 방향 엇갈리고 있는 양상인데요. 시총 1위 삼성전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소폭이지만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5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1%대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강세였던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1% 미만의 약세로 지금 돌아선 모습이고요. 어제 수주 소식 전해졌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까지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미국 증시가 인플레이션에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난주에 고용 지표가 좀 강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후퇴를 했고 지금 이번 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이제 발표 예정돼 있는데 밤사이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공개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선행 지표죠. 물가의 선행 지표라고 하는 이제 PPI, 생산자 물가지수는 예상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증시와 똑같이 상승세로 좀 출발을 했는데 뉴욕 증시는 오늘 신약 9강, 기술주는 나스닥은 닷새째 내림세를 보였고 블루칩은 이제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지수는 0.1에서 0.5%가량 올랐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의 금리 전망이 조금씩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낮아지고 또 서비스업 일자리가 급증하다 보니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면서 올해 2차례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고 연내 한 차례 정도 내지는 금리 인하 못하고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일부 인상론까지 이제 제기가 되면서 그렇다면 이제 관심은 이제 물가 지표에 쏠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12월 이제 PPI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2% 상승에 그쳐서 예상치 0.3%를 밑돌았고요. 11월에 0.4%를 하회했습니다. 여기다 이제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핵심 이 근원 물가 지수 역시 0.1%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예상치를 밑돌았고 1년 전과 대비해도 한 3% 정도 상승에 그쳐서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는데 이러다 보니 이제 이 전반적으로 이제 전에 주말에 확인됐던 고용 지표에 대해서 한숨 돌리긴 했지만 이게 지금 선행지표 성격이고 또 15일 발표되는 CPI를 좀 확인하고 가자. 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보니 장 마감으로 갈수록 이제 상승 탄력이 좀 떨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금리 장기화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금리에 민감한 금융주들, 전기가스와 같은 유틸리티주들, 블루칩이 강세를 보였지만 지금 기술주는 별로 좋지 않은 게 이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는 이제 저성과자 5% 전 직원에 해고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구조조정을 단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기술주 가운데 이제 M7이라고 하는 매그니피센트 7 전 종목이 떨어졌습니다. 여기는 이제 엔비디아의 경우는 전날 2% 그리고 이날 역시 이제 이틀째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마지막까지 이제 대중국 AI 반도체 이제 수출 제한을 건 것들이 엔비디아 등 이제 기술주한테는 이제 어차피 금리가 인하 내지는 금리가 오르게 되면 기술주 입장에서는 차입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 조정은 좀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결국 이제 남은 변수는 물가, 소비자 물가 CPI가 되겠군요. 이제 이르면 오늘 밤에 이제 발표가 될 건데 사실상 이달 연준의
통화 정책 결정이 소비자 물가지수 이걸 최종 확인하고 방향을 결정하게 되겠군요. 맞습니다. 이제 PPI가 시차를 두고 이제 소비자 물가에 반영은 돼요. 근데 PPI 세부 내역을 보게 되면 상품 가격 올랐고 네. 국제 유가가 올랐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이건 똑같이 CPI도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용과 소비가 탄탄하다라고 하면 이제 투자자들은 당연히 관심은 이제 물가로 쏠릴 수밖에 없는데 인플레이션 가늠자라고 할 수 있는 12월 CPI 예상치입니다. 예상치는 1년 전과 비교하면 2.9% 정도 오르지 않겠느냐. 11월에 2.7이었으니까 이거보다는 다소 높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변동성이 높은 이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한 코어 CPI도 전월과 비슷한 3.3%가 예상이 돼서 자 이렇게 되면 지금 근원 물가는 9월 이후 지난해 9월 이후 석 달 연속 계속 오름세일 뿐만이 아니라 연준의 이제 이 목표치 물가 관리 목표치 2%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수 있다라는 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사실은 지난 주말엔 이미 달러와 같이 달러 인덱스는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특히나 이제 벤처마크 채권 금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10년물 국채 금리도 4.8%, 네. 5%에 지금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연준의 첫 금리 인하가 3월은 물 건너갔고 그러면 6월 가능할까? 에서 다시 또 분위기가 상반기에 못하고 오히려 이제 하반기로 미뤄질 수도 있고 이조차도 여의치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미증시는 지난해 너무 좋았거든요. 네. 지난해 나스닥은 뭐 29%, 30% 가까이 올랐고 대형 주주 S&P 500 지수도 두 자릿수 넘게 23% 올랐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지만 올해는 S&P 500 지수 기준 조금 두 자릿수가량 좀 조정받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평균 한 2년에 한 번 정도 조정 국면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패턴이 2018년과 굉장히 좀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네. 앞으로 연준의 금리 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과연 시장의 어떤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네. 사실 뭐 재작년까지도 미중시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좀 조정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덜 억울할 것 같은데 우리 증시는 작년에 워낙 부진했으니까 이제 올해는 좀 반등을 해야 되는데 연초의 분위기가 괜찮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또 요즘에 조금 또 흔들리는 것 같고. 코스피 역시 뭐 어제까지 외국인 사흘 연속 팔아서 네. 뭐 2,500선 회복은 좀 실패하고 상승은 하긴 했지만 좀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역시 미국 증시와 이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어쨌든 이제 두 자릿수 오름세를 보이면서 2,500선 회복을 했는데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반전해 있는 상황이고 네. 수급이 조금 달라진 건 눈에 좀 두드러지는데 외국인이 어제까지 4월 연속 매도했다면 오늘은 소폭이긴 하지만 매수세로 출발하고 있고 개인이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제 미국의 어떤 금리 점진적 금리와 이제 관세에 따라서 우리 증시는 출렁일 수밖에 없고 네. 특히나 오늘 이제 보게 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주들도 좋지만 특히 지금 조선주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52주 신저가를 이제 속속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삼성중공업이 8% 넘게 오르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수혜 기대감으로 연일 이제 조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참, 또 하나의 이제 변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지금 일주일 딱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사실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여러 자산 시장에서 트럼프 관련 수혜주들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시장으로 끌고 와 보면 우린 단연 조선주, 방산주. 방산주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맞습니다. 지금 물 들어올 때 놓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하나오션이 지금 지난해 11월 1일 주가가 26,000원대였어요. 근데 오늘 지금 거의 5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49,000원까지 올라와서 거의 석 달 새 주가 2배 가까이 오른 상황이거든요. 이게 정말 많이 올랐네요. 맞습니다. 오늘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하나오션뿐 아니라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미포까지 이제 대부분 다 52주 신저가를 지금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욱더 긍정적인 건 뭐냐? 지난해 수출도 좋았어요. 지난해 수출도 한 뭐 37조 정도, 256억 달러로 7년 만에 최대였고, 수주 잔량도 지금 160조 원을 확보를 해서 4년치 일감이 지금 이미 확보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인도를 시작하는 선박 대부분이 한 2022년
이후에 이제 이 수주한 선박인데 선박 단가가 굉장히 올랐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선박 수주의 경우에는 이제 헤비테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아파트 청약할 때 네. 이제 처음에 계약금 10% 내고 나머지 지금 잔금 많이 내는 방식으로 가잖아요. 헤비테일이라고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선박건조는 이제 컨테이너선은 길게는 2년, 그리고 이제 LNG와 같은 조금은 설계가 복잡한 선은 3년 정도 걸리거든요. 네. 2022년에 했던 것들이 지금 올해 이제 인도가 되기 때문에 수익성은 더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다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가장 먼저 K조선에 대해서 협력 러브콜을 보냈고, 여기다 이제 미 해군의 이제 함정 계획, 이 로드맵을 좀 봤더니 지금 앞으로 30년 동안 미국 해군은 군함 364척을 구매할 계획인 것입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거의 한 1,6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될 것으로 보여서 네. 이 수혜 역시 우리가 이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다 이제 국제적인 분위기에도 이제 국제 이제 회사기구 IMO가 넷제로 2050년까지 일단 탄소 배출량 제로 달성을 목표로 해서 굉장히 좀 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이제 수요가 가팔라지면, 사실 지금 전 세계 이제 선박 이 조선 사업의 점유율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네. 뭐 50% 넘기 때문에 양적으로는 이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선호도는 한국이 단연 돋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난 3분기까지 국내 조선 3사가 LNG 운반 수주량이 270척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속적인 이제 수요가 있어서 아마 정말로 물 들어올 때 놓줘야 되는 상황이 이 조선업계는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에 또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만료를 얼마 안 둔 상태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칩에 대한 수출 통제 맞습니다. 제재를 확정했어요. 임기 일주일 이렇게 남겨놓고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 잘 못 보는데요. 이게 우리는 일단 제외가 됐죠. 제외가 됐는데 이게 사실은 꼭 좋은 일이냐? 좋은 일이냐, 내막을 좀 들여다보면 좀 그렇지도 않다. 그래요?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중국을 겨냥한 AI 반도체 수출 통제 지침을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국가를 3개 국가로 분류하고 있어요. 우방국, 적대국, 기타국. 기타국은 사실 중립국입니다. 네. 우방국, 우리나라는 18개 우방국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AI 반도체 수출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성국이라고 하는 중국, 러시아, 북한이 포함된 22개 국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수출 규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번에 달라진 건 뭐냐? 기타국, 이 중립국으로 포함된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같은 100여 개 국가에 대해서는 중국이 거기다가 데이터 센터를 세워서 네. 후에 미국산 이제 이 AI 반도체를 수입하는 것까지 차단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 3년 동안 기타국에는 미국의 AI 반도체 수출 상한을 걸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조치는 어쨌든 미국 중심의 AI 기술 리더십은 유지하되 중국이 우회적으로 미국산 반도체 수입을 좀 차단하겠다라는 의도인데, 물론 이게 지금 큰 그림은 바이든 행정부가 그렸지만 실행은 이거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 몫입니다. 왜냐하면 120일 정도의 이제 시행 기간 동안에 이제 여론 수렴 작업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트럼프 성격상 더 강하게 중국을 압박할 요인이 커진다. 문제는 이게 지금 물론 우리 정부는 우리는 이제 여기 지금 우방국으로 포함된 만큼 면제됐기 때문에 수입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라는데, 수입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인공지능 칩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어제 그제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네. 지금 엔비디아의 대중국 매출도 꽤 돼요. 전체 매출, 수출의 17%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주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패밀리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계속 미국이 중국을 때리니 중국의 기술 자립도가 점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가 어려운 이유도 범용 디램에서 중국이 너무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고 저가 물량 공세로 나가고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좋은 소식이냐? 이게 수입해서 미국의 굉장히 고급 반도체를 우리가 수입해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건 긍정적이지만, 내부적으로 우리 기업들은 굉장히 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결국 트럼프 리스크가 계속 증시에 직간접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출범이 되고 나면 이 역시도 우리 증시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저는
증시 역사는 좀 반복됐으면 좋겠다. 근데 트럼프가 일기 행정부 때도 대중국 관세 전쟁 폭탄을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나쁘지 않았어요. 증시는 나쁘지 않아서 일기 기간 동안의 이 코스피 흐름을 봤더니 지금 2000선에서 출발해서 임기 만료 3,000포인트가 넘었습니다. 3,100포인트가 넘어서 거의 50% 넘게 코스피가 오른 겁니다. 네. 당시에는 글로벌 수출도 좋았고요. 그리고 한국의 대미 수출도 두 자릿수 이상 늘어나서 과도하게 우리가 좀 겁내는 건 좀 피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때와 지금은 좀 상황은 좀 달라졌어요. 일단은 내수 침체 가속화돼서 지금 그나마 수출에 외줄타기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증시, 국내 이제 성장률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의 이기 관세 정책은 보다 더 강화되고 보호무역 정책은 한층 더 이제 이 압력이 더 세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 환경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트럼프가 우리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반도체, 칩스법,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두 가지를 수정 내지는 폐기를 언급하고 있는 만큼 대미 수출은 좀 줄어들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뭐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의 실적 주가가 흔들리게 되면 한국 증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우리 국내 증시 이제 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엔 좀 트럼프 리스크로 조금 주춤하겠지만 하반기 트럼프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고 금리 통화 정책이 좀 완화가 되면 네. 좀 반등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게 이제 기회 요인이 될지 위기 요인이 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계속 그 증시를 좀 누르는 부담 요인 중에 하나는 강달러 기세라고 봐야 되는 거고 최근에 이제 뭐 달러 인덱스도 109 넘었죠. 채권도 미채권도 4.8, 5% 가까이 가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일단 조금 안정되긴 했지만 1,480원 언제든지 또 넘나들 그런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계속 이렇게 갈까요? 달러를 견제할 만한 통화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더 큰 문제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달러 인덱스가 지난해 100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110 찍었어요. 지난 주말에 장중. 2년 만이고요. 킹달러가 지금 재현되는 양상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달러는 추가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인플레이 정책, 이민 정책들로 인해서 당분간 이제 달러화 강세는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특히 유럽의 경기 침체가 좀 심각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1달러와 1유로, 1패러티가 지금 붕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1999년 유로화로 통일된 이후 이제 두 번째 내지 세 번째 밖에 없는 굉장히 이제 유례가 없는 상황인데요. 독일을 비롯해서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의 경기는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올해 미국 경제는 나홀로졌습니다. 2% 넘는 성장이 기대되다 보니 달러화 가치는 비교적 높은 시장에서 추가 상승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고 있는데 골드만삭스가 최근 한 두 달 사이에 달러 전망치를 두 차례 수정 전망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1년 동안 한 5% 정도 추가 가능성에 지금 거론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기대고 있는 건 일부 언론에서 과연 공약으로 내뱉었던 일들이 현실화되겠느냐, 좀 점진적으로 좀 시행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이 점진적 접근 방식을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물론 뭐 당사자는 아니다, 가짜 뉴스다라는 이제 이 부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불확실성이 증시, 환율 이 금융시장의 최대 불안 요인이거든요. 네. 어쨌든 20일 취임을 해서 과연 이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이 관세 정책이나 이런 이제 정책의 이제 어떤 속도를 좀 봐야만이 환율 향방을 좀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내일 한국은행이 금통위를 엽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라는 건데, 우린 이미 두 차례 인하를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세 차례 인하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여기서 멈춰 설 것이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시장 기류는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죠? 일단 11월 이제 금통위에서 이제 이 로드맵을 통해서 점도표를 통해서 향후 이제 금통위원 6명 가운데 3대3 석 달 이내 금리를 더 낮출 가능성이 있다 해서 3명이 베팅하고 있어요. 그러면 캐스 본틱을 누가 지고 있느냐? 사실은 이상용 총재가 지고 있습니다. 근데 1분기 석 달이라고 하면 지금 1월 16일 이거 내일이고요. 그리고 2월 25일이에요.
이거 한 달 사이거든요. 네. 사실은 뭐 금리 인하라는 게 이 시차를 두고 거의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에 현재 경기를 감안하게 되면 금리 뭐 0.25가 아니라 0.5%를 내려도 이제 경기가 반등할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물론 뭐 지금 앞서 이제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금리 인하 가능할까? 오히려 지금 팽팽해요. 금리 인하와 금리 동결 가능성이 거의 팽팽한 상황인데 물론 이제 이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3.0%, 미국의 기준금리는 상단이 4.5입니다.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가 1.5%포인트인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채권 금리가 오르게 되면 대출 이자는 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와 전국 혼란으로 인해서 지금 특히나 이제 환율이 지금 1,400 지금은 60원대지만 언제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80원, 하루에도 20원, 10원씩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걸 고민하게 되면 지금 하느는 금리를 동결하든 금리를 인하하든 둘 다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 근데 제가 만일 이창용 총재라면 내리고 욕 먹겠다 쪽에 베팅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마 그렇지 않아도 금리 인하 실기론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금리를 1년 9개월 동안 장기간 3.5에서 묶어둔으로 해서 부채,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 문제 약간 좀 이 부추긴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5.5%에서 1%포인트 금리를 낮췄다면 우리는 지금 3.5%에서 0.5%밖에 금리를 못 낮췄어요. 네.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금리를 조금 더 높여놨더라면 금리나 여지가 좀 있었을 텐데 앞으로 아마 계속해서 이제 이 미국과 금리 격차가 물론 뭐 2%까지 이제 벌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금리 내릴 수는 있습니다만 가뜩이나 불안한 이제 외환 시장 때문에 굉장히 아마 금통위원들 사이에서도 최고의 아마 이제 고민되는 시간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차 때 극렬하게 거부했던 만큼 이번 2차 집행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관저 안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 밖으로 나오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들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한편 또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탄핵 정국이 한 달을 훌쩍 넘기면서 경제 전반이 또 좀처럼 안정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죠. 경제 정책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이른바 4대 개혁도 사실상 올스톱된 상태입니다.
노동부터 교육, 연금에 이르기까지 여러 개혁 방안들에 대해서 현재 상황은 어떻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들에 대해서도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 뉴욕주립대 경영학부 권영준 교수 나오셨고요.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선은 SBS 비지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지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영장 집행 상황을 먼저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저 주변 상황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의원님, 네. 1차 집행 때와는 좀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됐어요. 그렇게 뭐 격렬한 저항이라든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1차 집행 당시에 공수처가 5시간 만에 물러남으로써 여론의 비판을 좀 호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수의 진을 치고 2차 집행에 나섰는데 일단 1차 집행 당시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된 경찰력의 규모가 네. 1차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경력이 동원이 됐고요. 경호처의 그동안에 이제 격렬한 저항이 있을 거다 이런 관측도 있었습니다만 경호처 상층부를 제외하고 일반 경호관들이나 경호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법 집행에 불응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특수공무 집행 방해라든지 네. 현행범이 되는 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알려진 바로도 경호처 차장이 거듭 적극적인 어떤 대응을 요구를 했는데 경호관들이 그냥 대기동에 대기하면서 사실상 공수처와 경찰의 법 집행을 허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별다른 충돌 없이 지금 관저 안까지 공수처 검사들이 진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이제 입장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출석을 할 것이고 곧 출발할 예정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뭐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국내임 의원들이 현재 관저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번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자진 출석에 대한 어떤 설득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주고받았을 것 같죠? 그러니까 오전에 공수처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지금 와서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별 차이가 없는 듯한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네. 근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러 갔는데 그 영장 집행을 불응하고 저항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자진 출석한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그걸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자진 출석의 형식을 공수처는 고려하지 않을 거고요. 다만 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서 그리고 여전히 관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대통령이 공수처로 이동하는 차 내에서나 아니면 그 공수처에 도착해가지고 로비에 들어서면 거기서 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어요. 원래 현장에서 바로 그게 원칙입니다. 관저 현장에서 집행하는 게 원칙인데 어쨌든 한사코 지금 체포 형태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약간 배려를 해서 이 차에 타기 직전 혹은 공수처에 도착한 직후에 영장 내용을 고지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 그게 집행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영장 내용, 그러니까 영장을 전달받는 것도 거부하고 있고 네. 미란다 원칙 고지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자진 출석이라고 본인들은 주장을 하겠지만 네. 그 형태로 관저를 떠나서 공수처로 오게 하고 그다음에 공수처에 도착하는 그 과정에서 영장을 집행하는 것도 기술적으로는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차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도 외신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법 집행 과정을 정말 생중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외신들이 한국을 바라봤을 때는 크게 걱정을 안 했다 그래요. 헌법적 질서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모든 것이 진행됐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했는데 제가 지난 연말에 벌써 한 2주 전 되죠. 미국에 한 3주 정도 가 있었는데 미국의 금융가에서 그 소위 신용 분석하는 사람들, 국가 신용 분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네. 이번은 다르다. 다르다? 어떤 점이? 굉장히 우려한다. 아, 예. 이번에 헌법 질서가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를 떠나서 지금 완전히 국론이 딱 반으로 갈리는 상태. 최근에 또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민주당하고 또 오차범위 내에서 달라붙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헌법 위에 지금 올라앉아가지고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거 지키셔야 되고요.
12조 16조에 있는 영장주의 철저하게 이 헌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대통령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해외에서는 한국 국가 신인도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우려하고 있는 보도도 있고 네. 그런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 BBC에서는 경찰과 경호처 직원들의 이런 대치 상황이 한국이 처한 정치적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모습, 우리 대외 신인도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뭐 외신들이 평가하는 거는 그 외신의 몫이니까 그보다 더 다급한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왜 체포하려고 하는지, 뭐 때문에 체포하려는지 혹시 아세요? 어떤 말씀? 그러니까 지금 체포하러 네. 지금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죄 때문에 체포하려고 하시는지 우리 국민들이 알까요? 알지 않으실까요? 피의사실 저-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네. 그게 뭔가요? 뭐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한 부분, 뭐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닙니다. 어떤 걸 말씀? 내란죄입니다 이게. 내란 저는 이제 이미 피의사실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되게 헷갈리는 건 뭐냐면 저렇게 수천 명의 경찰들이 그리고 그 반대하고 찬성하는 수천 명의 국민들이 저 난리를 치는 근본 원인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소환을 했는데 네. 소환을 안 하니까 강제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 문제 핵심은 뭐냐면 이게 내란죄인가 아닌가 이게 지금 다 가려져 있어요. 지금 네. 오로지 수천 명의 물리적인 행사를 통한 체포 또는 그 체포 여부에 지금 관심이 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통령이 영장을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권 교수님 이야기하셨지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데 어떤 개인이 뭐 대통령이다 또는 장관이다 해가지고 체포를 거부해서 이 난리를 치는 것이 이게 또 이해가 되나? 그다음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만 공수처가 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없는가?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 체계 자체가 진짜 엉성하다. 그 부분이 이제 권한쟁의로 다퉈봐야 되는 문제이긴 그러니까 한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 일이 꼭 체포를 해야만 되는 일인가? 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 체포의 시도 자체가 정치적인 어떤 그런 되게 가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까 권 교수님이 밖에서 보는 시각이 굉장히 이게 불안하다라고 하는 그 불안의 이면에는 무슨 죄 때문에 저러지? 또 왜 대통령은 또 거부를 하지? 그리고 공수처는 과연 수사권이 체포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이 하나도 명백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네. 이번에 새로 자각을 하면서 한국의 법 체계는 정치인들이 C급, D급이라고 하면 한국의 법 체계도 만만치 않게 엉성하구나 하는 걸 이번에 저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네. 지금 관저 앞 상황이 계속해서 시시각 변하고 있어서 전해드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관저 밖으로 나와서 도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윤 대통령이 곧 관저 밖으로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친윤계 의원으로 알려진 권영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불법 부당한 영장 집행이지만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포인트를 맞춰보면 불법 부당한 영장 집행이라는 데에는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영장의 불법 부당성을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제 대한민국의 사법 절차 내에서 다투어야 되는 거죠. 그걸 거부하면 안 되고 때문에 이제 그런 현실을 권영진 의원도 말씀하신 거라고 보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이제 세 차례 거듭 응하지 않는 데다가 법원의 영장이 발부가 됐으면 일단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때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법률적 검토까지 포함해서 영장을 발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의 12조 3항의 영장주의에 따르면 누구도 인신을 체포하거나 구속하기 위한 영장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하위 법률로도 그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압수수색의 일부 예외가 형사소송법상 있습니다만 그건 압수수색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 네. 그조차도 이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령 해석을 포함해서 영장을 냈으면 법치주의 수호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통령은 그에 응하셔야죠. 근데 그게 응하지 않음으로써 지금 이 혼란이 빚어진 거고 급기야 이제 저렇게 목전에 경찰의 체포 인력이 닥치니까
이제 그걸 이제 응하는 건데 국민들에게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좀 내실 수 있다고 봐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다만 그 메시지가 똑같은 말씀을 그동안에 하셨던 말씀을 반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국민들 앞에서 이런 혼란을 야기시킨 그런 어떤 책임에 대해서 최소한의 책임과 성찰을 말씀을 하셔야 이후에 진행될 탄핵 심판이나 혹은 사법 절차 내에서도 본인도 명분을 갖게 되는 거지 끝까지 법치 위에 서겠다라는 모습을 보이면 더 큰 실망만 누적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저 안에 여기서 말씀하십시오. 신 교수님께서 아까 그 우리나라 그 사법 체계, 법률 체계가 C급, D급 얘기하셨는데 저는 일부 동의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아주 정치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헌법이다. 그 헌법을 지금 대통령이 완전히 무시한 거를 지금 해외 외신들은 굉장히 우려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법률은 요새 의원 입법이 그렇게 많잖아요. 의원들 수준 중에서 우리 박 의원님처럼 괜찮은 사람도 있지만 이상한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의원들이 만드는 의원 입법이 이게 청부 입법들이 이게 엉성한 게 많아요. 네. 그 말씀에 대해서 저 동의하고 중요한 건 그 판단을 누가 해야 되느냐. 사법부 법원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사법부까지도 내가 사법부 수장 역할도 하겠다. 즉 그렇게 국민들한테 비춰지는 것. 이게 외신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니냐. 이미 외신들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관저 출발하기에 앞서서 지금 나오는 내용은 윤 대통령이 직접 육성 메시지를 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메시지 내용이 뭐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전에 SNS를 통해서 이제 냈던 메시지 자체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이 분분했고, 논란이 컸었죠.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내는 육성 메시지 어떤 메시지일까? 그래서 좀 기존과는 다른 메시지이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런데 그 12월 12일이었던가요? 탄핵 소추가 되기 직전에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했을 때 냈던 메시지는 뭐 어쨌든 이게 다 야당 책임이고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메시지여서 국민들 굉장히 실망했는데 지금껏 뭐 한 2주 가까이 관저에서 사실상 농성을 하다가 출석을 하는 마당에 또다시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고 이 모든 게 불법이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불법적인 집행에 나서는 게 마치 이제 내란이다라는 네. 식의 말씀을 하신다면 그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강성 지지층들이나 극우 유튜버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더 큰 실망을 이제 국민들한테 전달할 거고 윤 대통령 측이 잘 생각해야 될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지금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 헌정 질서의 공백을 장기화하는 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외적인 국가 신인도나 대한민국 경제 민생 모든 걸 고려해서도. 근데 윤 대통령이 저러면 저럴수록 탄핵 심판 속도를 높일 거예요. 헌법재판관들로서는 빨리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헌정 체제를 안정시켜야 된다. 이런 어떤 부담감에 쫓길 겁니다. 때문에 저는 윤 대통령 변호인도 그렇고 윤 대통령도 그렇고 이렇게 헌법 질서에 정면으로 거부한다는 모습이 결국 자기 스스로 화를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향적인 태도 변화 기대하기 어렵고요. 네. 하기 어렵고 지금 저는 말씀 안 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네. 그동안에 이 우리 국법 절차를 좀 어느 정도 거역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영장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본인이 행정부의 수반이면서 사법부의 영역까지도 막 재단하려고 하는 이런 일체의 그 불만족스러운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은데 굳이 하시겠다고 하면 짤막하게 국법 절차를 따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가서 조사를 48시간 받는 게 저는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잠시만요. 지금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관저 밖으로 이동을 한 걸로 봐서는 공수처로 이동을 시작한 것으로 지금 소식은 일단 전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시죠. 지난번 탄핵 그 소추 국회에서 의결하기 전날인가 대통령이 대국민 발표를 했어요. 뭐 사과하고 뭐 절도 하고 그랬죠. 그랬는데 네. 내용이 보면 거기 딱 들어가는 유감이라는 단어하고 불편이라는 단어예요. 이 불편 국민들이 그날 밤 완전히 셌는데 저희 같은 세대는 네.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몸에 지금 뼈저리게 그 통념하고 있는 세대인데 과거 체험을 경험하셨었죠. 했죠. 네. 그런 사람들한테 불편했다?
이런 단어가 통하지가 않는 그 사건 사과가 아니었어요. 그 유감이란 정치인들 유감이란 말 제대로 좀 제발 좀 쓰지 말아 주십시오. 유감은 감정이 있다는 말이지 잘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근데 끄떡하면 잘못해놓고는 유감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대통령도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그런 소리 절대로 안 하고 자, 신 교수님 말씀대로 그냥 묵묵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탄핵 심판하고 관계없이 이제 형사제 재판이 진행될 텐데 네. 거기에 미치는 영향도 대단히 클 것 같아요. 이게 개전에 저희 해놓고 난 다음에 개전에 정이 있느냐 없느냐, 네. 반성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원에서는 대통령이 자세를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애매모호한 입장이나 행동도 사실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도마 위에 올랐었죠. 사실 오늘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양측, 그러니까 경호처와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면 이건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어떻게 볼까요? 조금 더 진일보된 입장을 내놓기는 했는데 이전에 1차 집행 때도 그렇고 대행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란이 될 만한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빚어졌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비판이 좀 있습니다. 사실 불상사 없이 지금 영장 집행이 거의 완료되고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이 과정에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다면 그 책임을 면키 어려웠을 거다. 최상목 대행도. 왜냐하면 지금 경호처를 지휘할 권한은 권한대행에게 있거든요. 대통령께 있는 게 아니고. 네. 근데 최상목 대행이 어느 대목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하고 어느 대목은 또 외면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논란을 자초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헌법재판관 공석 2명을 임명할 때 물론 이제 국회가 선출했기 때문에 임명하는 게 의무이긴 합니다만 그때는 또 여당이 굉장히 반발을 했어요. 근데 최상목 대행이 내세웠던 명분은 우리 경제가 이 불확실성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려면 빨리 헌법재판 절차를 진행시켜야 된다. 좀 옳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일하게 지금 이 영장 집행도 마찬가지 문제였죠. 근데 이거에 있어서는 마치 또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듯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법안 거부권을 또 계속 행사를 하세요. 근데 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만큼 적극적인 권한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다. 때문에 이제 논란을 자초했습니다만 어쨌든 불상사 없이 끝나서 다행이고 앞으로 이제 그 탄핵 심판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최상목 권한대행이 옳든 그러든 좋든 싫든 권한대행을 맡아서 이 상황을 안정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네. 때문에 좀 일관성을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무엇이 우리 경제와 국정과 또 국격을 위해서 가장 좋은 판단인지를 국회와 더불어서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공조본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10시 33분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음도 공지를 했습니다. 결국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고 현재 공수처로 이동해서 이제 앞으로 조사를 받게 되겠죠. 하나만 더 여쭤보게요. 그럼 이제 이동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과천의 공수처 조사실이 준비가 돼 있고요. 네. 최대 48시간 이내에서 그 체포영장이 집행된 순간부터 즉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순간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네. 반드시 자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네.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고 범죄 사실을 다 시인하고 그다음에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러면 영장 청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건 수사기관의 이제 재량 사항인데 근데 현재까지 봤을 때는 구속영장 청구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대통령은 아마 이제 과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그 대기사동에서 영장실질심사가 끝날 때까지 대기를 하고 기각되면 석방이 되겠지만은 영장이 만약에, 발부되면 이제 발부되면 수감이 서울구치소로 되겠죠. 수감이 되는. 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네, 교수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그 임명직 공직자들이 임명이 되고 나면은 자기를 임명시켜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한테 충성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국민하고 그 제도에 충성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도에.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떠가지고 검찰총장을 통해서 대통령까지 지금 선출된 사람인데 네. 공직자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사람한테 충성하면 안 됩니다. 제도에 충성하고 자기가 해야 될 법적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행사하면서 국민한테 봉사하는 이런 정신을 계속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에 권 교수님 말씀해 주셔서 동의를 하면서 아까 이제 박 의원님은 최권한 대행이 일관성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관성이 도대체 어느 관점에서 일관성이냐는 의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야 쪽이 생각하는 쪽으로 가면 일관성이 있는 거고 여쪽으로 판단을 내리면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보고 네.
최대행이 우연찮게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는데 그분이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네. 기계가 아니잖아요. 로봇가 아닙니다. AI가 아니거든요. 네. 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권한대행께서 생각하시기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판단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신뢰감을 가지고 저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저는 그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생각하는 쪽으로 2명이면 2명, 뭐 3명이면 3명 임명하시고 그다음에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할 거면 거부권을 행사하시고 아닐 거면 아닐 거로 판단해서 본인이 역사의 심판을 받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최대행의 독자적인 전문적인 그리고 국가 리더로서의 일시적이지만 네. 대통령으로서의 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매우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뭐 누구 쪽이었니, 언 쪽이었니 이렇게 휩싸이게 되면 저는 굉장한 국력 낭비다고 봐서 소신 있게 하고 네. 역사 심판을 받자. 어제 헌법재판소 첫 그 탄핵 변론 있었지 않습니까? 네. 4분 만에 끝났어요. 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했던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했단 말이죠. 그러면 좀 속도를 이제 더 내겠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있었습니다. 네. 박한철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그때도 수용이 안 됐고 이번에도 보니까 사유가 좀 안 됩니다. 법원 내에 특정 연구단체 출신이다, 성향이 의심스럽다 이런 건 사유가 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헌재가 바로 기각한 것 같고요. 첫 재판에 이제 불출석했는데 역대 대통령들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들이 한 번도 출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첫 재판에서는 궐석하면은 바로 그 변론을 종결하고 다만 이 차기 기일부터는 불출석하더라도 재판을 속행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조항이 있고 전례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번 기일부터는 바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윤 대통령이 과연 직접 출석해서 이제 자기 변론을 할까?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알려졌는데 이게 이제 구속이 되거나 이러면 그것도 좀 여의치 않고 물론 구속돼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아직 뭐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만 그렇게까지 할까? 그리고 그게 도움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그 변호인들하고 여러 가지 판단을 내리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이 전해졌습니다. 공수처에 무릎 꿇는 게 아니다. 유혈 사태를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는 입장을 냈다라고 이제 전언이 전해졌고요. 지금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행렬은 한남대교를 통과를 해서 공수처 방향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 윤 대통령이 지금 공수처로 이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잠시 이야기는 좀 접어두고요. 원래 오늘 저희가 좀 나눠보려고 했던 이야기를 잠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속보로 실시간 상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었습니다. 사회 양극화에 대한 문제였죠. 이에 따른 이 4대 그 개혁 방향, 연금, 노동, 의료 다 포함된 부분이었죠. 사실상 지금 올스톱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사태가 아니라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4대 개혁에 대해서 의지를 냈거든요. 네. 근데 그 나온 내용들이 이 지금 집권당, 이거 지금 행정부가 뭐를 착각하고 있냐 하면은 행정부가 밀고 나가면은 4대 개혁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대부분의 개혁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입법 절차를 따르는 건데 네. 이제 국회가 지금 거의 뭐 3분의 2 가까운 그 의석이 야권에 있는데 4대 개혁을 하려면 의회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개혁의 개자를 시다가 하더라도 야권의 의견을 물어보고 야권의 어떤 의안에 대해서 존경심이 있어야 뭐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연금 개혁을 보면은 전부 일방입니다. 의대 정원서부터 야가 삐집고 들어갈 구석이 한 군데도 없단 말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이 정부 5년 하에서는 4대 개혁 하나도 안 될 것이다. 이제 이러다가 이제 이번에 터졌잖아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야의 협조 없이는 4대 개혁의 사자도 뚫히지 않는 것이므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저는 4대 개혁이 물 건너갔다. 저는 그런 생각이라서 이거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자괴감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구조개혁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어젠다인 건 맞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잠재 성장률이 지금 2%에서 계속 더 하향 추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유일하게 그걸 막고 지키고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것은 구조개혁밖에 없습니다. 이 구조개혁은 그 4대 개혁을 포함해서 시장개혁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업들, 특히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 다 같이 우리가 해도 그 국민들의 또 인식도 우리 국민들의 그 준법 정신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이 높아져야 되는 이런 그 구조, 사회적 구조 개혁이 필요한데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돼가지고 네. 제가 지난번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살아날 길은 앞에 놓여 있는 저 지뢰를 빨리 제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이제 지뢰를 제거하는 과정이죠. 근데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끌어지면 상당히 지금 리스크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지금 내수가 좋지 않고 수출도 지금 트럼프 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2025년 을사년인데 이상하게 을사년에 역사적으로도 을시년스럽다는 말이 을사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어려움의 한 해가 되는데 정말 하늘이 도우사 우리가 지혜롭게 이 난국을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정부가 이제 주요 국정 과제를 제시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사실 공백 상태지 않습니까? 사실상 국회 협조도 얻기 힘들고 동력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무래도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이제 두 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어떤 병목 지점을 지나서 조금 더 나은 그런 이제 이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연금 개혁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국회에서 연금 개혁 특히 여러 차례 했었는데 네. 그때마다 별로 성과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선거하고 맞물리게 되면 표를 의식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이런 행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지금 어쨌든 연금 개혁은 정부 손을 거의 떠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23일 날 지금 공청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네. 과연 그 공청회에서 얼마나 진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에 연금 구조 개혁까지 달성을 못한다면 모수 개혁이라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보험료 올린 지가요 97년에 올리고 아직 보험료를 못 올렸습니다. 그게 누적돼 가지고 지금 이 하루에 895억 원씩 연금 잠재부채가 누적된 이런 상황을 맞이했거든요. 네. 구조 개혁 하면 좋죠. 근데 지금 당장 한 번에 못하면 저는 순차적으로라도 해야 된다. 그러면 보험료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소득 대체율 뭐 42%로 하기로 사실상 합의가 됐습니다. 사실상 그렇죠. 합의가 됐습니다. 네네. 국민 사회적 합의가 됐기 때문에 국회가 어쨌든 결단해서 그거라도 바꿔야 된다. 그래야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려고 했던 4대 개혁은 사실 무산됐는데 결국 그러면 이제 주체는 국회밖에 안 남았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뭐 하나라도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있지. 그렇지 않고 또 이게 뭐 흐지부지 되고 이 정치 상황 앞에서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의료개혁 같은 게 그나마 제일 이제 속도를 낸다고 이 정부가 했던 건데 정말 그 헛짓을 한 겁니다. 지난 한 2년 동안에. 네. 작년에 의료 대란 감당하느라고 그 의료 재정이 거의 3조 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네. 이거 누가 책임지냐고요. 근데 원점이에요. 저거 의대 정원 2,000명 그 할 수가 없습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제로 베이스 다시 논의하기로 검토할 했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어쨌든 정신줄 꽉 잡고 국회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눈앞에 보이는 과제부터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저 핑계대고 서로 책임 전가하다가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좀 반복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근데 그 시급하게 좀 먼저 해야 될 우선적 과제도 있잖아요. 이게 내년에 지방선거니까 사실상 올해가 골든타임이라고 보는 그래서 정치권도 좀 움직여보자고 한 사이에 이렇게 계엄 탄핵 정국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은 일단 모수개혁이라도 합의를 해서 먼저 시행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료율도 지금 뭐 9%에서 13%로 그것도 연령별로 점진적으로 바꾸기로 합의까지 다 됐잖아요. 근데 지금 여야 간의 이 갈등 때문에 이 통과가 안 되는 건데 네.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왜 교육개혁, 의료개혁, 뭐 노동개혁, 국민연금개혁은 이야기하면서 의료보험개혁은 안 하는가. 의료보험개혁이 진짜 문제가 제가 그 피해자거든요. 예, 네. 이제 지역으로 이제 학교에서 있다가 지역으로 있으면서 지역가입자로 지금 계시는 지역가입자로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낸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4대 개혁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역보험 가입자들이 내고 있는 굉장한 부담 이것 좀 개혁을 저는 서둘러 해주는 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뭡니까 지역 가입자하고 그 일반 회사 가입자하고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왜 이야기를 안 하면서 자꾸 그 엉뚱한 이야기를 엉뚱하진 않지만 어쨌든 저는 의료보험 계획을 저는 계획 그 아젠다 안에 시급히 넣어야만 지역보험 가입자들의 그 네. 부당한 저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네. 오늘 아주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구조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방식이 이게 굉장히 정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윤석열식 어퍼컷 질러가면서 단칼에 해야 되는 개혁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금융실명제, 군내의 사조직 척결. 그건 이제 김영삼 김영삼 전 정부 때 아주 대표적인 그 개혁 정책의 성공 사례죠. 긴급명령 네. 시행을 했죠. 그러나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이크로하게 정치하게 봐가지고 우리 디스크는 정형외과 의사들한테 물어보면 90% 이상이 전부 다 디스크 수술하지 말라 그래요. 자연 치유력이 굉장히 높다고. 근데 그 수술했다가 이 하반신 불수된 사람 제가 몇 봤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자, 의료개혁. 지금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가 OECD 전체에서 랭킹 2위 또는 3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최고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아, 특수분야, 지방의료. 여기 정치해가지고 그걸 두들겨 가면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퍼컷 날리면 이거 뭐 완전 대란이 난 거예요, 대란. 2,000명 증원은 지금 무리수였다라고 무리수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보기에 3조, 그 다음에 정신적 피해, 의사들이 자기 받고 있는 갈등, 이번에 포고령 이제 1호에서 5번째 의사들 거기 들어갈 그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의사들을 완전히 바닥에 자존심을 완전히 우리 사회에서 정말 없어져야 될 사람 같이 취급한 이런 개혁은 개혁이 아니죠. 개악이죠, 개악.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금개혁, 보수개혁 같은 건 다 합의됐으니까 그럼 마이크로에 그것부터 하자. 순차적으로. 그리고 교육개혁, 유보통합 다 원한다. 그럼 그렇게 하자.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같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럼 어퍼카트식으로 한 방에 가서 대응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렇게 정치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강요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참모들이 말을 못해요. 뭐 참모들도 인사하는데 보면 참 구닥다리들이 너무 많지만 젊은 사람들 참신한 아이디어 갖고 있는 창조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없고 전부 이상한 사람들 갖다 쓰는 게 문제이기도 하지만 네. 그 사람들조차도 말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말을 못한다는 거. 자, 국제의 지금 난맥사입니다. 네. 속보가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조금 전에 이제 공수처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가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 영장 집행에 대해서 강한 반발 시임을 드러냈고요. 강압적 집행임에 개탄한다. 국민들이 형사 사건을 겪을 때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지금 이 나라의 법이 모두 무너졌다. 지금까지 내용만 보면 기존 입장과 크게 달라. 제가 하시라는 반대로 말씀을 하시네요. 차라리 저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죠. Silence is gold. 참 조금만 더 전에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는 것 아니다. 네. 아니 국민들이 형사 사건을 겪을 때 저렇게 버틸 수 있는 국민이 아무도 없습니다. 본인만 저렇게 하시면서 네. 여전히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 사태의 인식하고는 많이 동떨어진 얘기네요. 입장이 변화가 없군요. 예. 어쨌든 그러면 수사 과정에서도 계속 기존 입장을 뭐 아마 반복한다. 그러실 걸로 보고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협조하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대통령의 진술이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내란 사태에 지금 수개로 영장에 적시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다 구속이 된 데다가 지금 국회 국정조사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그동안에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설사 끝까지 진술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구속영장 청구나 이런 거를 못할 만큼 조사 내용이 부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법정에서 다툼이 되겠죠. 본인이 본인은 진술하지 않고 법정에 가서 다투겠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뭐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발부될 확률도 상당히 높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계속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메시지를 조금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 내용입니다. 청년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게 됐을 것 같다.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무슨 말씀하시는지 좀 아마 안 닿습니다. 예, 그 대통령께서 제가
취임사서부터 주요한 그 말씀하시는 거 제가 다 적고 수첩에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제일 많이 했었거든요. 취임사에서도 많이. 그런데 썼죠.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신 분이 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발행한 영장에 거부하고 물리적으로 방어하고 이런 행동을 보면서 저게 자유민주주의인가 이런 의심을 저는 젊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고등학교 학생들도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뭐 저런 말씀하신다는 게 도대체 어느 네. 별에 사시는 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화면 보고 계십니다.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의원님, 네. 이게 이제 본인의 지지 세력에 대한 결집 이런 그렇죠. 측면으로도 해석을 네, 해볼 수 일종의 이제 있을까요? 정치적 프레임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제 이 의도에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평생 법률가로 사신 분이고 주변에 이제 변호인들도 그런데 법치주의 관점에서 저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전부 말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건 그걸 통해서 이제 지층 결집을 유도하고 어쨌든 본인들의 정당성을 계속 유지할 일종의 궤변일지라도 자기들 나름대로에는 논리적 근거를 만들겠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탄핵 그 심판 절차에서 인용이 되면 지금 뭐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나 또 국민의힘의 강경한 입장을 가진 의원들이 네. 탄핵은 잘못됐고 내란이 아니고 대통령 지켜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입장이 얼마나 유지되겠어요? 그 탄핵 인용되는 순간에 60일 내에 대선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지위도 끝나고 죄를 받아야 되겠지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앞으로도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권한을 위임받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도전을 계속할 텐데 윤 대통령하고 선을 안 긋고 그런 정치적 도전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탄핵 인용되면 다 끝날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강제 집행, 네. 체포영장 체포영장 집행입니다. 그건 내란죄입니다. 그 절차하고 탄핵은 전혀 별개의 프로세스입니다. 마치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체포가 되고 구속영장이 그게 탄핵의 일부 과정이 아니고 이게 독립된 것이기 때문에 네. 탄핵은 탄핵대로 가는 것이고 내란은 내란죄로 가는 것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48시간 내에 이제 구속영장이 뭐 실제 네, 되겠죠. 실질 심사에 들어가죠. 되면 들어가겠죠. 네. 근데 지금 과정이 있어요. 구속영장을 신청할 건가? 신청할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럼 심사를 하겠죠, 법원에서. 네. 저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따라서 48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자유의 몸이 될 저는 가능성도 있다. 적어도 요 내란에 관련된 체포와 관련된 사태에 관해서는 네. 그건 그거대로 가는 것이고 또 탄핵은 탄핵대로 또 다른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그 분리해서 좀 생각하시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실질 집행 심사 과정에 있어서 사안의 중대함이나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구속된 상태에서 이제 조사를 받도록 돼 있죠. 네. 이 사안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일단 범죄의 중대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구속 요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란인 범죄를 받고 있고 네. 종범들이 다 구속됐는데 주범을 구속 안 시킨다면 이게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도주는 모르겠지만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법 집행을 계속 불응하면서 계속 여러 가지 논리적 궤변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법원에서 보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행도 아마 인정을 안 할 겁니다. 그것도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볼 수 있어서 구속 가능성이 상당하다. 물론 윤 대통령이 태도를 바꾸면 영장을 신청 안 할 수도 있고 또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태도를 유지하는 한 제가 보기에는 구속영장 발부를 면키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두 분 말씀이 조금 갈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내란 예비죄를 조금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내란죄는 지금 유혈 사태 충돌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그건 현장에 있었던 그 계엄군들의 지혜로운 또 그 사람들의 또 양심 이것이 그걸 해결해 줬다고 보고요. 그런데 내란 예비죄는 전부 거짓말했다가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 예비죄도 굉장히 무서운 그 범죄이기 때문에 내란 예비죄 자체는 증거가 있으면은 그리고 계속 증거 부인하고 그러면 저는 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그리고 헌법을 무시하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헌법재판소는 아시다시피 사실은 정치적 사법재판소입니다. 사실은 정치적 인생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서도 굉장히 많이 보고 그러니까 여론
추세도 굉장히 버리죠. 그걸 노려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아마 대통령이 지지자들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뭐 우리 국민이나 사법 당국이 넘어가면 안 되겠죠. 네. 정치권 반응을 일단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뭐 전해드렸지만 여당 지도부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윤 대통령 관저로 가서 윤 대통령과 대화도 나눴고 메시지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여당 입장은 공수처의 불법 영장에 대한 부분, 강제 집행에 대한 부분이 불법적이고 범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입장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일단 큰 산은 하나 넘은 거죠. 그럼 이제 전국의 변화는 또 어떤 식으로 일어날 것인가?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여야가 모두 다 인정해야 될 게,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사법 절차의 시간입니다. 근데 그거를 정치적으로 각자 유불리에 따라서 해석하고 재단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맡겨놓을 건 맡겨놓고, 지금 우리 국정 공백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리고 최상목 대행 혼자서 이 난관을 헤쳐가기 쉽지 않아요. 그럼 여야는 각자 할 일을 해야 되고, 우리 경제 민생 중심으로 이제는 국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갑론을 하는 것도 이제 오늘까지라고 저는 보고, 네. 어쨌든 인신이 확보되면 그 다음은 이제 수사기관과 그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나음 절차를 진행할 건데, 그에 대해서 뭐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이런저런 논평을 내놓을 수 있지만 거기에 매달려 있을 수만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할 일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차기 지도자에 대한 지지도, 인지도에 대한 조사 결과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좀 주목을 끌었던 게, 대선 뭐 도전해보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인물, 특히 이제 여권에서는 김문수 현재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갤럽을 비롯한 여론조사에서 여권 대선 주자 1위에 올랐어요. 의원 이게 먼저였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일시적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일시적이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고, 그 중에도 이제 강경한 보수 지지층이 결집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 눈에 이제 김문수 장관이 지난번에 국무위원들 사과할 때 일어나서 사과도 안 하고, 어쨌든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 뭐 이런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보여서 그런 흐름이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국면이 지나면 조기 대선 상황이 오고, 네. 그러면 국민의힘도 치러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간층이라는 선거에 있어서 늘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제 표심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강경하게 탄핵에 반대하고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입장을 가진 분들이 여당의 후보가 된다면 그 선거는 아마 해보나 마나하는 선거가 될 거예요. 확장성이 전혀 없는. 네. 그렇게 되면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김문수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좀 어렵지 않겠냐. 마찬가지로 홍준표 시장도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회의론이 그때 가서는 또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 그 수치에서는 그 이재명 그 지금 대표에 대한 그 지지도가 40%가 안 된다 하는 게 의미가 제일 큰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김문순이 뭐 김문수 한동훈 뭐 홍준표 저 비슷해요. 8%, 6%, 6%.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에서, 그리고 한 자리 숫자도밖에 안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거기다 의미를 그렇게 둘 필요는 없다. 다만 그 사람들 중에서 도토리 키재기지만 그래도 김문수가 제일 높은 건 무슨 뜻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박원석 의원님께서 강성 설명해 주신 지지층. 네, 근데 저 지지도도 제일 왼쪽에 이재명이 있다고 놓고 지금 그 표가 나오는 거지. 그렇죠. 만약에 이재명이 없다고 하면 저 지지도는 확 바뀔 가능성이 있어서 이재명을 놓고 도토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재명이 없으면 나머지 중에서도 저는 그 호불호가 저는 확연히 갈라질 수 있어서, 이재명이 후보가 가능하냐 안 하냐, 이거는 뭐 윤석열 미래와 버금갈 정도로 중요한 정치적인 이슈 아닐까요? 더더욱이 우리 국민 정서는 정치인이 이렇게 소위 1등 여론 지지도를 받는 사람이 교만하거나 자기가 할 바를 지키지 않고 교만하거나 무리하거나 이러면 금방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부터 정말로 네. 국민들과 국가를 위해서, 제도를 위해서 정말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시장경제가 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본인도 고민하고, 그 과거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저는 유지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 사법 당국도 빨리 저는 그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열렸던 조기 대선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상황을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지지율이 엄청 돌아다녔습니다.
처음부터 문재인 당시 후보가 확고하게 그 압도적. 1인 독주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다고요? 그 지지율이 안철수한테 갔다가 안희정한테 갔다가 아, 네네. 어떤 막 말씀인지 돌아다니다가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가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기 대선 국면이 지금도 마치 이재명 원톱으로 정리된 것처럼 예측하는 시각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대통령 사법 처리 당하고 그다음에 탄핵 절차가 완료되고 나면 그때 민심은 다시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국정 혼란을 겪었는데 또 다른 국정 혼란을 겪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번 대선에는 이 생각들이 특히 이제 합리적인 중간층이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많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서 예측 불가의 상황이 올 수 있고 새로운 구도가 짜여질 수도 있고 그 가운데 새로운 인물이 부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변화가 굉장히 심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계엄 탄핵 이후에 많이 뒤쳐져 있다가 거의 근접하게 오차범위 내로 쫓아왔잖아요. 그것도 하나 이제 결집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결집 위기감을 현상이 느끼는. 또 이게 좌우 변수로 네, 작용할 그런데다가 이제 민주당이 확장성을 보이려면 이 과정에서 안정감을 줘야 되는데 안정감보다는 좀 과격함을 준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수. 네. 특히 이제 뭐 탄핵 소추 사유로 거론됐던 내란죄를 집어넣었다 뺐다 또 한덕수 탄핵을 굳이 해야 됐느냐 뭐 이런 등등이 약간 이제 중간층들로 하여금 거리를 두고 이 상황을 관망하게 만든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도 굉장히 중요한 게 수권 능력을 보여야 됩니다. 수권 능력은 뭐 신속함, 단호함 이런 것만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게 아니면 그 변수가 굉장히 커질 거예요 대선 국면에서. 그러니까 그 수권 능력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지금 국회에 걸려 있는 아까 우리 의료보험 개혁, 그다음에 노동 개혁 이런 개혁을 그동안에 아주 완고한 어떤 그런 자세에서 이 정부와 협의하면서 하나하나 단추를 이렇게 매듭지어가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것도 상당히 플러스가 되는 행동 변화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그렇죠. 국가를 위해서 그렇죠. 옳고 그름을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정당이라는 인식을 줘야 되는데 아직은 민주당이 그런 인식을 못 갖고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속보 전해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곧 조사가 시작될 예정인데 이번 체포 영장과 관련돼서 위헌이고 불법임을 주장하면서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지금 예고한 상태라 이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이 변호인단하고 이미 사전 조율이 된 부분이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진술 거부권은 뭐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네. 진술 거부를 한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고요. 본인한테 가장 유리한 게 그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하는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그냥 개인이면 모르겠는데 네. 대통령이시잖아요 현직 네. 때문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끝까지 저렇게 하시는 게 맞느냐. 근데 이 문제의식은 당연히 남겠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오던 여러 4대 개혁 더하기 또 하나 중요했던 게 세제 개혁이었습니다. 이거 마지막 좀 여쭤볼게요. 사실 그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큰 편의 상속세 개편이라는 큰 어젠다도 가지고 있었고 최고세를 낮춘다라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 공제 개편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 일부분은 되긴 됐지만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특히 이제 상속세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에 합의도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정부의 그 상속세 개편안을 보니까 저는 이거 누가 봐도 있는 사람 부자를 위한 부자 감세. 감세라는 그 낙인을 벗어날 수가 저는 없는 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 안이 나왔을 때 이거는 첫째 야당이 반대할 것이고 둘째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세제 개혁이 아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그런 세제 개편이라면 저는 안 하는 게 좋다.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네. 마지막으로 제가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심사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구속이 되면 가정입니다만. 그게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조금 앞으로 48시간 내에 저는 생각을 좀 깊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속을 하지 않으면 내란죄가 안 될 게 되나? 또는 저는 그런 면에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은 저는 이게 한국 경제에 미치는 그리고 아까 외신이 한국 사태를 보는데 저는 굉장한 불안 요소가 될 것이다. 저는 그 부분을 조금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최근에 우리나라를 방한해서 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헌법의 회복력에 대한 신뢰를 보여줬고 지금의 이 법 집행 절차 과정들을 지금
외신들을 비롯해서 뭐 해외 금융기관들, 신용평가사들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 우리 신 교수님께서 우려하시고 또 신 교수님이 또 아주 전문적인 그 경제 전문가이시고 그래서 제가 뭐 대놓고 이렇게 반대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저는 오히려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정치인은 한 명도 없다.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대한민국 위대한 나라다. 대한민국 정말로 민주공화국이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질을 갖춘 나라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이제 않겠나.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네. 구속을 해야 헌법에 충실한 것인가? 구속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헌법에 충실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반론을 드리는 거죠. 열린 결말입니다. 어떤 방향성을 놓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이 말씀만 드릴게요.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로 끝났었을 때 일단 주식시장의 반응은 불확실성이 더 확대됐다라는 측면을 반영하면서 크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이 과정들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됐습니다. 현직 대통령,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일이었습니다. 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 43일 만이었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피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